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출근길 유튜브에서 강연을 보고 감명받은 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결연하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실적 보고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깨달음은 구겨진 이면지 뒷면에나 어울리는 명언이 되더라고요. 허탈한 마음에 점심시간 또 다른 영상을 찾아봅니다. 동년배로 보이는 운동 유튜버는 식스팩을 자랑하며 당신도 할 수 있다 말하고 스타트업으로 시리즈 C 투자를 성공시킨 동창은 인스타그램에 샴페인 파티 사진을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달라져 보겠노라 마음 먹고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큰 결심과 함께 한 가지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비교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탈한 낙오자가 되고 막상 현실에 도전하려 하면 머지않아 결심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스스로를 맡깁니다. 이 무한 루프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지나 각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비교라는 작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이 감정을 역이용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비교의 구조를 해킹해 재조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전혀 쓸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현실 한복판에 있는 분들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인류는 오래전부터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는 같은 작업대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일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이름 옆에 석차가 붙고, 장학금과 경고가 성적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심리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결정짓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비교의 범위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자체가 크게 문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줬어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 알고리즘 피드가 결합되며 비교 대상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세계 10대 부자 CEO, 보디빌더의 근육, 파이어족의 통장, 그리고 저번 주 건물을 산 제 친구까지 모두 한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뇌에선 곧 재앙이 시작됩니다. 편도체가 폭주하고 전두엽은 멈춰서기 시작하죠. MIT 맥거번 뇌연구소의 2018년 fMRI 연구에 따르면 질투, 스트레스, 좌절 같은 부정 감정은 측좌 전두 피질의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사고력과 함께 계획 능력까지 저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교가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이성은 작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비교는 구조적으로 훨씬 위험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인지적 오류가 결합되어서 빠져나오기 힘든 촘촘한 심리적 그물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SNS와 동영상 매체를 통해 비교 대상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사실상 현장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조차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요.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본래 비교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조건과 전혀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는 인지 왜곡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따라하게 만들고 닮을 수 없는 특성을 닮으려 애쓰게 되며 이러한 잘못된 비교가 반복될수록 지속적인 자기 과소평가와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노력은 하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유, 그 출발점은 비교 자체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잘못 설정된 데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SNS 게시물은 대부분 편집된 하이라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며 자주 노출되는 정보일수록 실제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지 오류입니다. 편집과 연출이 명백한 장면조차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들이 사는 삶이 평균이라 착각하게 되고 결국 나만 뒤처졌다는 왜곡된 자기인식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도전은 멈추고 열등감과 무능감이라는 내면의 그물에 얽혀버리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 다 버리고 도시에서 나가서 산에 들어가고 인터넷과 단절하라는 건가요? 지금 세상은 기회도 관계도 돈도 다 SNS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에 비교가 싫으면 보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히려 그 지점이에요. 이미 일상의 모든 것들, 사무실 메신저, 프로젝트 경쟁, 시장 보고서 모두가 상대 비교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틀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비교 안에 들어있는 독을 제거하고 유용한 성분만 추출하는 필터를 장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비교를 전략으로 바꿀 4가지 필터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비슷한 상대만 골라서 비교하십시오. 터무니없이 높은 산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도전을 멈추게 하지만 언덕 정도는 금방 넘을 수 있겠다는 동기를 줍니다. 우리의 꿈과 다르게 우리의 두뇌가 추구하는 것은 도달 가능성이 보장된 목표입니다. 레벨 차가 극단적으로 클 때 뇌는 목표 설정 자체를 포기한다는 걸 비교하실 때마다 떠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에 무력해지기 전에 이것은 내 자원과 환경으로 도달 가능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저를 예시로 들자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테드 무대에 선 유명 인사를 그대로 따라하려다가 성과 없이 자괴감만 남기고 채널을 여러 번 지운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략을 바꿔서요. 국내 강사, 교수, 전문가들을 찾아 단계별 벤치마크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단계에 따라 논리 구조와 설득 방식을 차근차근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작게나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해킹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연봉, 투자 유치 금액, 팔로워 수처럼 겉으로 드러난 결과 지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끝난 사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만든 행동 패턴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계의 지인이 갑자기 매출이 뛰었다면 멀리서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라고 넘겨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죠. 이럴 때는 선물이라도 밥이라도 사주면서 구체적으로 캐내야만 합니다.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불만을 미리 감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처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서를 끌어내야 합니다. 반복된 성과 뒤엔 반드시 반복한 루틴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인터뷰 요청이나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엮을 기회를 찾고 불가능하다면 SNS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라도 조사해 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책 뒤에 이메일이라도 찾아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성과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반복하는 행동을 단 하나라도 복사해서 내 루틴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 반응을 끊어내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략적 비교를 실행하더라도 여전히 질투나 좌절, 무력감 등 감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깨가 빳빳해지면 이미 편도체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회로 차단입니다.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호흡의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5초 들여 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편도체의 반응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리듬은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박 변이도는 심장이 박동하는 간격의 미세한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 폭이 클수록 스트레스 회복력과 감정 조절력이 뛰어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UC 어바인의 줄리안 세이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심박 변이도가 높을수록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반응을 더 잘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호흡만으로 감정 회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으로 회로를 안정화한 후에는 바로 2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해석은 사실인가? 저 사람이 반복해온 핵심 루틴 하나는 무엇일까? 아까 설명드린 2가지 필터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정형 메시지가 아닌 의문과 질문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뇌를 탐색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탐색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일으켜서 편도체 활동을 더욱 약화시켜줘요.
신경과학의 권위자 리사 펠드먼 베럿의 연구는 의문문이 전두엽 피질의 작업 기억 영역을 활성화해 감정 폭발을 누그러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비교가 될 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과 질문 루틴을 반복해서 뇌의 시냅스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등감 대신 자동으로 이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해 보세요. 넷째로, 이제 통찰을 최소 단위부터 현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스탠퍼드 행동설계 연구소 소장 BJ 포그의 행동 모델 이론에 따르면 동기가 높고 능력이 충분해도 프롬프트, 즉 실행 자극 신호가 없다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환경 설계입니다. 경쟁자의 루틴을 얻었다면 그 루틴을 실행할 시간대, 예를 들면 새벽 6시 러닝이라는 루틴을 복사하려면 달리기 일정을 크게 써서 침실 천장에 붙입니다. 현관에 물통과 운동화도 미리 눈에 보이게 준비하세요. 다른 루틴을 설계해 볼 수도 있겠죠. 영업 전화 직후 고객의 핵심 니즈 하나를 메모해 두는 루틴을 따라하고 싶다면 회사 전화기 옆에 통화 후 고객 니즈 2줄 기록이라고 크게 붙여 놓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많은 시각 자극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실행합니다. 여러 개의 실행 신호를 만들어서 자신의 환경에 눈에 보이게 배치하셔야 실천 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잠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비교는 유사한 상대와만 하십시오. 거대한 목표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내 두뇌가 거부합니다. 자신과 환경이 비슷한 상대만 벤치마크 하세요. 도달 가능성이 곧 강한 동기를 만듭니다. 2번, 결과가 아닌 루틴을 관찰하세요. 매출이 올랐다라는 말은 힌트가 아닙니다. 무엇을 반복했는가를 캐치해야 합니다. 캐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내서라도 얻어보세요. 3번, 감정 반응을 차단하세요. 비교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5초 호흡, 그리고 2가지 질문. 내 해석은 사실인가? 복제 가능한 루틴은 뭔가? 이 질문을 통해 뇌를 탐색 모드로 전환시켜 보세요. 4번, 눈에 보여야 행동합니다. 진짜로 실행하려면 시각적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은 종이에 써서 벽에, 도구는 미리 꺼내서 눈앞에, 의지가 아니라 시각적 설계로 행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벽에 써붙인 달리기 계획 며칠만 지나도요. 그냥 화장실 다녀오면서 외면할 뿐입니다. 사람은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니까요. 아무리 계획 잘 세워도 기분 안 좋고 피곤하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4단계는 분명히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주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매번 감정을 인식해야 하고 매번 질문을 떠올려야 하며 매번 신호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반복은 생각보다 많은 주의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은 다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호흡법도 질문도 루틴도 다 잊혀지고 나면 결국 사람들은 역시 난 안 돼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의 의지력에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기본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익숙한 패턴, 즉 자동 반응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로 속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해석의 틀, 나는 잘 바뀌지 않아, 나는 이 부분은 남들보다 뒤처져 같은 부정적인 관성, 즉 반복된 경험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스키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키마가 작동하면 작은 자극도 위협처럼 느껴지고 감정 반응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변화란 필터를 잘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심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스키마층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3가지 도구를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뇌가 처음 켜지는 순간을 장악하세요. 우린 뇌의 해마와 전전두피질은 수면 후에 깨어나는 순간 새로운 정보 저장을 위한 준비 상태에 진입합니다. 뇌는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입력되는 문장과 이미지는 하루 종일 무의식을 따라다닙니다. 마치 공포영화 BGM을 틀고 하루를 살 것인지 잔잔한 클래식으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기상 직후 아직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뇌에 의도적으로
긍정적 해석의 틀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손글씨로 한 줄 노트 작성을 하는 겁니다. 손글씨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키보드보다 촉각을 더 사용하여 감각 입력이 강화되고 기억 고착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오래 부정적 스키마로 저장된 내용을 반대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오늘 성과 보고서를 두려움이 아닌 실험으로 받아들인다. 또는 내가 받은 비판을 성장의 설계도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의미 있는 문장 하나로도 무의식의 작동 틀은 점점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문장을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가용성 휴리스틱의 함정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용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나는 암기에 약하다는 오래된 스키마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기억보다 기록을 통해 남긴다라는 문장을 적으며 암기력이라는 개념의 해석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메모하고 다시 되짚는 과정을 몇 년 동안 반복해봤어요. 그렇게 암기 대신 재구성 중심의 기억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암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핵심은 믿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뇌가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의식 속 스키마를 계속해서 덮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알아서 적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던 문장이 나중엔 행동과 해석의 기준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둘째로,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사람은 잘한 일보다 실수와 실패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향은 하루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움직였어도 단 하나의 실수가 머릿속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취침 직전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주 사소한 성공이라도 메모하면 뇌는 그 순간을 긍정적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확률을 높이게 되겠죠. 중요한 건 성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닙니다. 뇌에게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가벼운 내용도 좋은 거예요. 이메일을 제 시간에 보냈다든가 점심 식사에서 조금 덜 먹었다든지 팀원에게 감사 인사를 남긴 것도 충분합니다. 기록 방식은 간단합니다. 세 문장 구조를 추천드릴게요. 첫째로 오늘 한 행동, 둘째로는 그 의미, 셋째로는 그때의 느낌을 작성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15분 동안 불만 고객 리뷰를 읽었다. 문제보다 기회에 집중했다. 바뀌어가는 인지적 변화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걸 취침 전 1분씩 한 달만 해보면 당신은 최소 30개의 난은 해낼 수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이 말한 긍정 정서 확장 축적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작은 긍정이 쌓이면 뇌는 점점 더 넓은 가능성과 자원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는 부정 편향을 점차 약화시키고 새로운 해석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즉,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이 짧은 기록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정의, 즉 자기 스키마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과 쾌감을 연결하세요.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려면 긍정적 해석이 일어난 직후에 뇌에 작고 확실한 보상을 주는 자기만의 보상 매뉴얼을 만들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분과 알코올 같은 화학 보상은 단기 쾌락 뒤 도파민 고갈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권장드리는 건 경험적 보상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구조를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이미 익숙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거나 미션을 완료했을 때 터지는 이펙트, 보상 상자, 짧은 진동과 음악,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작은 쾌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요. 뇌에 도파민을 주입하고 행동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중독 보상 루프입니다. 현실에서 보상 루프를 만들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3분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두피나 발을 지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긍정적 해석을 시도한 30초 내에 보상을 주세요. 그래야 뇌가 두 사건을 원인과 결과 관계로 연결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뇌는 어느 순간 지금 부정적 감정을 바꾸면 또 보상이 오겠지 하고 먼저 기대합니다. 그 자체가 선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고 결국엔 긍정적 해석 루프가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혜지 학생은 취업 준비로 매일이 초조하고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 서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하나둘씩 전해오지만 혜지 학생은 아직 자기소개서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1분 혜지 학생은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그렇게 한참 친구들 피드를 구경하다 눈앞에 게시물 하나가 뜨는 거예요. 저 합격했습니다. 땡땡 그룹 최종 통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불안, 질투, 무력감을 버틸 수 없어서 화면을 꺼버리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혜지 학생은 지난주 뱀 선생의 강의를 들은 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심박 변이도 유도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5초 들여 마시고 5초 내쉬기. 호흡이 안정되자 책상 위 노트를 펴서 이렇게 기록을 시작했어요. 지금 내 해석은 사실일까? 혜지 학생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한 건 내 해석일 뿐이야. 합격 글은 올라오지만 불합격 글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갔어요. 따라할 수 있는 그 키는 뭘까? 합격한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3시간 동안 염탐한 뒤 혜지 학생은 조용히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밤 자소서 한 문단만 수정해보자. 다음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혜지 학생은 일어나 씻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막혔던 문장 하나를 수정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3가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질문을 간결화하고 흐름을 정리하고 내용도 구체화시켜보자. 그날 저녁 혜지 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1개를 수정했다. 막연히 불안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합격한 친구에게 피드백을 요청했더니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제보다 자소서를 쓰는 불안이 30% 감소했다. 그리고 자기 전 짧은 보상 루틴을 실행했습니다. 작년 교환학생 때 사온 향초에 불을 붙이고 노트북으로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3분 들었습니다. 혜지 학생의 뇌는 학습했습니다. 불안에서 재해석으로, 재해석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실행으로, 그리고 보상으로 이 연결이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혜지 학생은 매일 20분씩 자소서를 다듬었고 3편을 완성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안은 행동의 신호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때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루틴이 분명히 있을 거야. 비교의 감정을 분석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혜지 학생은 자기 삶을 더 이상 편도체가 아니라 전두엽이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좋은 내용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유튜브와 SNS 피드 속 비교의 불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4시간 안에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작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뇌는 거창한 계획보다 새로운 행동 하나를 먼저 인식합니다.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실 정도라면 충분히 여러분의 현실에 잘 융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류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이상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성공담을 대면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쟁은 멈추지 않고 세상의 불안과 질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자신의 방어적 감정과 두려움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 내면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만 같이 해나가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성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지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드리며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